배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일이고 그 어떤 아픈 감정보다도 마음에 가장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감정일 겁니다. 특히나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딱지가 앉을지언정 평생 치유가 되진 않죠. 그 가장 가깝다고 믿은 사람이 내 남편인 경우, 즉 배신이 불륜일 경우 겪는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숨을 쉴 수 없고 눈앞이 깜깜하고 손발이 벌벌 떨리며 온 몸이 짓이겨지고 내장을 모두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 전 그 고통을 겪어봤고 아마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겠죠. 하지만 남편의 배신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줬으니 남편 역시 아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 폭풍 같았던 지난 날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업병은 못 고친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싸울 때마다 언제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거의 매일 싸웠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아빠의 사업이었거든요. 아빠는 안 해본 사업이 없었고 손대는 족족 실패해서 빚만 가중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늘어도 가정에서 잘하는 가장이면 그나마 가족이라도 지켰을 텐데 아쉽게도 아빠는 사업을 핑계로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간혹 집에 오는 날엔 술에 취해 있다던가 아니면 사업에 망했을 때였고요. 아빠는 영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도 많이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저를 들쳐 업고서 아빠를 잡으러 갔고 그럼 술집 길바닥에서 난리가 났었죠. 엄마와 아빠 근처 사람들까지 뒤엉켜 치고 받고 싸우고 전 그걸 보며 엉엉 울고 불과 서너 살 때였다고 하는데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기억이었나 봅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술만 마실 땐 집안에 집기가 멀쩡한 날이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들들 볶으며 화풀이를 했고 아빠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죠. 두 사람이 맞붙는 날엔 집은 전쟁터가 되어 멀쩡한 집기가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고 전 전쟁을 피해 바깥으로 나와 빨리 전쟁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의 옷과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고 아빠 혼자 분노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었죠. 이 지옥에 저만 남겨놓고 혼자만 살겠다고 탈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배신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모성애, 그따위는 동화 같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때 이미 온몸으로 경험을 했죠. 분노로 들끓던 아빠는 문득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의 그 눈빛은 마치 엄마를 보던 그 눈빛과 같았고 전 아빠가 저도 똑같이 엄마처럼 미워할까봐 울면서 아빠 저 잘할게요. 저 버리지 마세요 하고 빌며 급히 아빠가 깨부순 물건들을 치웠어요. 살기 위한 본능이었겠죠. 다행히 아빠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전 그날부터 아빠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쥐죽은 듯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빠를 무서워했어요. 아빠의 말이라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 복종하는 수준으로요. 거칠고 폭력적인 아빠였지만 그런 아빠에게마저 버림받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저에겐 엄마에게 하듯이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일찍 철이 들지 않고 되바라진 애였다면 아빠는 주저앉고 저를 보육원에 갖다 놨을 테죠. 그러나 일말의 책임감인지 아빠는 엄마와 달리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엄마와 저를 매일 공포에 떨게 만들었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 아빠. 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독하게 어두운 유년기를 보내게 됐어요. 아빠는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사업에 실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어느 여인숙에서 생활했던 적도 있어요.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었지만 전 아빠가 저를 그곳에 버리고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등교를 하고 조용히 하교를 하고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죠. 오죽 불쌍했으면 여인숙 사장이 카운터에 들어오라고 불러서 간혹 저녁을 주시기도 했죠.
그래봐야 푹 쉬어버린 김치에 달걀 프라이 정도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동정과 온정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쯤 현관문에 다는 도어락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과는 달리 도어락 사업은 꽤 잘 됐던 것 같아요. 여인숙을 벗어나 반지하에서 살던 저희가 옥탑방, 빌라, 그리고 아파트까지 차례대로 집을 넓혀갔거든요. 아파트로 들어갈 즈음 아빠의 사업은 디지털 도어락이 상용화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고 전 이제 다 커서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공부하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는 웬 여자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진한 화장을 하고 열심히 꾸민 듯 촌스러운 옷을 입은 어린 여자. 아주 오래전 엄마가 아빠와 술집 앞 길바닥에서 싸울 때 거기 있던 여자들 같은 느낌의 그녀. 아빠는 그 여자를 앞으로 새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새엄마는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결코 곱지 않은 눈길로 저를 보면서 인사를 건넸죠. 잘 지내보자 얘. 아빠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으니 새엄마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일단 세상 물정 모르는 제가 봐도 아빠가 잘 가던 술집 여자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고 지저분했죠. 분명 엄마라는 사람이 새로 생겼는데 전 제가 돌봐야 하는 철없는 여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먹고 난 음식과 그릇들이 싱크대 가득 쌓여 있고 바닥엔 쓰레기가 한가득, 빨래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내놓는지 한 사람이 들어왔지만 일은 3배 이상 늘어난 느낌이었어요. 술은 또 매일같이 마시는데 술만 취하면 울고불고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오기까지 했었죠. 여기저기 널려있는 술병을 치우는 일 또한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빠는 보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는데 아빠가 오면 또 예전 엄마처럼 집안이 전쟁터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전 20살이 될 때까지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있고 성적이 떨어지면 아빠나 새엄마가 저를 쫓아낼 빌미로 잡을까봐 죽을 힘을 다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보호 속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차 타고 다니고 친구들과 올망졸망 모여 떡볶이 사 먹으며 행복하게 자라는데 전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희망이란 비상구를 찾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빠의 사업은 저의 불행과 반비례하게 날이 갈수록 크게 확장해 갔습니다. 전 이전 여인숙에 숨어 지내던 시절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큰 집에서 살게 됐고 아빠가 주는 용돈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어요. 물건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눈치 빠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점 돈 많은 애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아빠가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자기 회사에 한번 와보라고 하더군요. 전 어릴 때부터 아빠의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학원까지 빠지고 아빠 회사에 가봤습니다. 아빠의 공장과 회사는 제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아빠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회장실처럼 으리으리하고 거대했고요. 아빠는 이제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고 아빠의 회사도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아빠의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된 날이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야말로 맨땅, 아니 지하에서부터 올라와 자수성가한 셈이었죠. 아빠의 사업이 잘 되면서 새엄마의 사치도 시작됐습니다. 집에 가사 도우미를 부르게 된 건 수험생인 저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옷과 액세서리, 신발 등등 온갖 사치품에 물 쓰듯 돈을 쓰는 새엄마와 아빠의 갈등도 심해졌죠. 전 또다시 시작된 부모들의 갈등을 다시 겪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마침 수능을 본 이후라 아빠에게 합격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제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한 걸 생각보다 기뻐했고 절 회사에 데리고 가 제가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그제야 아빠에게 제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고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가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제가 사는 동안 제 뒤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솔직한 마음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아빠와 새엄마는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자수성가한 것처럼 제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거부했죠. 아빠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전 친구들과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듣고 싶은 수업이나 해보고 싶은 체험은 전부 다 하면서 그간 못 누렸던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유학도 다녀왔고요. 술도 마시진 못해도 나름 열심히 마셨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기만 했죠. 대학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었죠. 제 씀씀이나 그런 것이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과 동기 하나가 사고로 병원비 많이 나왔는데 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병원비를 줘버렸거든요. 아빠가 매달 보내지 말래도 보내는 용돈 중 과 동기의 병원비 정도는 그리 부담 가지 않는 액수였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과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서 부풀려지고 제가 재벌 3세일 수 있다는 헛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자꾸만 도는 헛소문에 해명이 필요했고 전 친구들에게 저희 아빠가 그냥 작은 회사 사장일 뿐이라고 소문을 정정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제 말과는 달리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은 그날부터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 외에도 저에게 접근하는 동기나 선후배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전 어릴 때부터 아빠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서인지 굉장히 눈치가 빠른 편이었는데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몇 번은 상대의 속내를 알면서도 마음을 열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더군요. 너 돈 많으니까 네가 계산해라. 너 돈 많아서 고민도 없고 좋겠다는 등의 말들은 애교고 엄마가 아프다느니 등록금이 없다느냐며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처음 누리는 자유는 짧게 끝났고 전 다시 외톨이가 되어 조용히 없는 듯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집에서처럼 말이죠. 21살이 되었을 때 다른 과 사람들과 함께 듣는 교양 수업에서 만난 다른 과 남자 선배 하나가 군대 다녀왔더니 아는 애들이 없다, 같이 밥 먹자 하며 저에게 접근을 했죠. 제 소문을 못 들었는지 저와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꼭 자기가 돈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꾸 저에게 돈을 맡겨놓은 듯 뭐든지 사라고 하는 과 사람들에게 피로를 느끼고 있던지라 선배의 그런 모습에서 조금 호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그 선배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전 선배가 꼭 남자로서 좋다기보단 절 누군가가 좋아해준다는 기분이 좋아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선배가 저에게 사랑을 속삭여주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었거든요. 늘 그런 정서적 결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몇 사심 없이 제 친구로 남아있던 친구들은 제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한 게 아니냐며 의심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아 친구도 없고 제 가정사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한번 친구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 아버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고 떠봤는데 남자친구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하자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라고 얼버무린 적도 있었죠. 첫 연애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랐고 전 무의식 중에 아빠에게 하듯 지나치게 남자친구의 눈치를 보며 남자친구의 의견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는 상하관계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전 아빠가 그랬듯 남자친구가 수틀리면 화를 낼까 저를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남자친구는 점점 저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본인이 사소하게 잘못해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저의 탓으로 떠넘기고 제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어요.
그러면 전 남자친구가 저를 떠났다고 생각해 반 미쳐서 남자친구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죠. 요새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전 어린 나이에 첫 연애였고 가정사에 대한 트라우마와 남자친구의 오랜 기간 계속된 조련으로 철저히 남자친구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 친구들과도 남자친구의 요구로 멀어졌고요.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평생 헤어지지 않을 운명이라고 계속 쇠뇌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거의 매일 붙어 있고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어느 날 생리를 몇 달째 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2줄이 뜨더라고요. 21살,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앞길도 창창한 나이에 임신이라니. 전 임신에 대한 기쁨은 조금도 없이 두려움과 좌절감에 묻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게 전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어리고 어리석었죠. 남자친구, 이젠 남편이라고 부르게 된 그이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빤 처음에 너무 이른 나이에 아기가 생겨 결혼한다고 하자 남편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 그래도 좋은 대학교 출신에 저와 아기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에서 그나마 좋은 점수를 주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전 21살이나 나이에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했고 22살에 아기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각 군대를 다녀와서 아직 졸업도 하지 못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남편에게 본인의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죠. 남편 역시 당장 돈을 벌어 저와 아기를 먹여 살리고 싶다며 아빠의 회사에 사원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사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취직하겠다는 모습에 아빠는 꽤 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은 낙하산이라는 말이 듣기 싫다며 자신과 장인어른에 대한 연결고리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장인어른과 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이 연애할 땐 많이 힘들게 했지만 아기가 생기니 책임감이 생기나 보다 하며 안심했고요. 그게 유부남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걸 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점점 더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전 원래도 고립된 채 살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이후 더더욱 아기와 함께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워졌죠. 남편은 명문대생인 자기가 큰 손해를 보고 아빠의 회사에 취직한 이유는 저와 아기 때문이라며 저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요구를 했죠. 전 남편에게 이미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라 아기 육아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엄마는 집에서 나간 후로 소식 한 번 들은 적 없고 새엄마는 아빠의 부인일 뿐 남남이었기 때문에 전 유튜브와 인터넷 맘카페 정보에 의지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검색 기록까지 전부 뒤져보며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연애할 때보다 더욱 옥죄어왔어요. 그러면서 저의 사소한 잘못까지도 모두 꼬투리를 잡으며 네가 부족한 탓이다. 너 같은 거랑 사는 내게 감사해라 하며 저를 마치 죄인처럼 만들었죠. 전 아빠와의 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납작 엎드려 살았고 때때로 저의 꼬여버린 인생에 대해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앞날이 창창한 명문대생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파릇파릇한 청춘을 즐기고 있는데 왜 나는 악의 토사물과 함께 집에서만 갇혀 살아야 하냐. 그러나 전 저의 친엄마가 저를 버렸던 것을 기억했기에 친엄마와 똑같이 책임감 없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기는 제 암흑 같은 인생의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죠. 전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제 인생을 찾자고 다짐하며 그렇게 몇 년을 유폐된 채로 지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기가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어느 정도 컸을 때였어요. 남편은 아빠의 도움으로 굉장히 빨리 승진할 수 있었고 일이 많아지면서 야근 횟수도 많아졌죠. 남편이 집에 제 시간에 퇴근한다고 제가 늘 기쁜 건 아니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자 아무래도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남편도 아직 젊은 나이였고 이미 연애도 몇 번 해봤어야 정상적인 나이였는데 아기 아빠가 됐으니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하루는 집에서 아기와 함께 있는데 남편 옷장에 포장지로 쌓인 작은 선물이 있는 걸 발견했죠. 남편이 저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할 리도 없고 아이에게 줄 선물인가 싶어 이게 뭐냐고 묻자 왜 자기 물건을 뒤지냐, 자기를 의심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제는 의부증까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저를 공격했고요. 당시 전 남편이 흥분하자 예전에 아빠가 폭력적으로 집기를 부수고 엄마를 때리던 장면이 떠올라 덜컥 겁이 나서 제가 잘못했다고 되려 싹싹 빌었어요. 남편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제가 쓰지 않는 귀걸이가 나온다든가, 옷에서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와 다른 냄새가 난다든가, 집에서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잘 받지 않는다던가 하는 불길한 시그널을 계속 느낄 수 있었죠. 한 번은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출장이 끝난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여동생이라며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회사 동료가 이미 귀국해서 일찍 퇴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휴대전화 전화는 꺼져 있고 말이죠. 결국 남편은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태연하게 일정이 늦어져서 방금 귀국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넌지시 출장 일정이 지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회사에 연락해봤다. 이미 귀국했다더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회사에 연락했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부부가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전 귀국하고서 휴대전화까지 꺼두고 어디 갔었는지 그것만 말해달라고 차분히 요구를 했고 남편은 조금 당황하며 적반하장으로 내가 무슨 휴대전화를 꺼놨냐, 귀국하자마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급하게 장례식장 다녀왔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남편을 믿어야 할 것 아니냐. 정 의심되면 마음껏 봐라. 난 꿀리는 거 없다며 휴대전화를 패대기 치더라고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모습에서 전 예전 아빠 엄마의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떠올라 몸이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우두커니 영혼이 나간 채로 서 있으니 신경질적으로 다시 나와 깨진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어린 시절의 공포를 절대 이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겠구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심증은 넘쳐났지만 전 남편을 건들면 터질까 두려워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덮어놓기로 했어요. 전 남편이 저의 아빠가 그랬듯 분노할까봐 무서웠고 저희 엄마가 그랬듯 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날까봐 겁이 났죠. 저에겐 저를 꼭 닮은 예쁜 제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아빠 없는 아이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고 전 제 사랑하는 아이에게 그 멍해를 씌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남편은 아이에게 엄한 편이었지만 대체로 다정하게 대했죠. 출장 갔다 오면 제 선물은 안 사와도 꼭 아이 선물은 빼먹지 않고 사왔거든요. 아이는 남편이 늦게 올 때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안 자고 버틸 정도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전 수도 없이 이혼에 대해 고민했지만 우리 아빠처럼 폭력적이거나 툭하면 사업을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니 제가 혼자 참기만 하면 이 모든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남편과의 외도를 눈감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만은 제가 겪은 아픔을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겪는 어둠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죠. 남편의 불륜이 지속될수록 전 썩어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 여자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작년에 그 여자랑 같은 여자일까? 어제도 같이 지냈을까? 제 일상은 온통 남편의 불륜에 신경이 가 있었고 남편의 물건들을 몰래 뒤지는 습관이 생겼죠. 남편의 주머니나 가방에서는 100% 불륜임이 확실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저와는 절대 쓰지 않는 콘돔이라든가 부서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라든가 립스틱이 묻은 남편의 전자담배 같은 것 말이죠. 한 번은 상대 여자와 장난인지 뭔지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얇고 작은 여자 팬티가 나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용이 주도한 남편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건 절대 남기지 않았고 제가 모은 증거들은 법정에 가더라도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죠. 제가 만약 작정하면 남편의 뒤에 사람을 붙여서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희를 먼저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먼저 건드리지 말자고 다짐 또 다짐했죠. 그때까지 모르는 척하자, 아이의 좋은 아빠로라도 남게끔 하자. 저와 남편은 그 아슬아슬한 선을 줄타기하며 위태롭게 가정을 유지해 갔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 아이는 10대가 됐고 저희 아빠도 나이가 들어 은퇴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정말 일을 잘한 건지 아니면 아빠의 후광으로 인한 건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승진했고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회사의 임원인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노골적으로 아빠가 언제까지 회사 일을 하실 것 같냐고 물으며 자신의 야욕을 드러냈죠. 전 아빠와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특히나 회사 일은 오히려 남편이 더 잘 알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었으면 빨리빨리 자리를 비워주고 젊은 사람들 일하게 비켜줘야지. 옛날이랑 시대가 달라져서 장인어른 스타일은 지금과 맞지 않다며 종종 아빠에 대해 험담을 했고 간혹 회사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회사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의 임원 자리도 모자라 회사의 대표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와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는 아빠가 아이와 학교에 간 사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루는 저와 연락조차 거의 하지 않는 아빠가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빠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셨더군요. 허옇게 새버린 머리에 자글자글한 주름살, 나이가 들어 한껏 쪼그라든 아빠는 예전에 그 거칠고 난폭했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힘없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토록 무서워했던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아빠와 단둘이 마주보고 대화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애는 잘 크고 있냐, 건강은 어떠냐 등 형식적인 말이 오갔고 딱히 할 말도 없어서 침묵만 오래되던 중 아빠가 물었어요. 행복하냐? 전 되물었죠. 아빠는요? 아빠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살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행복이니 기쁨이니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딱 한 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냐? 네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때였다. 네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아빠에게서 비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랐다는 게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기뻤다. 네 엄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유일한 혈육인 너 하나만은 날 떠나지 않았지. 그게 내 유일하고 작은 행복이었는데 네가 갑자기 웬 놈이랑 사고 쳤다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유일한 행복을 뺏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빠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감동이라기보다 어색하기만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제 존재 자체가 아빠에게 행복이었다니. 그래, 너는 행복하니? 저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아빠, 사실은 그 남자 바람 피운 지 오래됐어요. 전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차마 할 수 없더라고요. 전 평소와 다름없이 네 한마디만 겨우 뱉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저를 보다가 그래 행복하다니 다행이다만 네 나이도 아직 어리고 대학도 명문대 나왔는데 네 인생을 이렇게 아이만 키우며 보내긴 아깝지 않니? 아이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아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하고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혼란스러웠어요. 아빠는 생각해보라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전 하루 종일 아빠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해봤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꿀물을 건네며 제가 취직하는 문제에 대해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빠가 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이도 이제 많이 컸는데 나도 취직을 해볼까 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부터 치더군요. 취직? 네가 무슨 취직이야. 너 일 한 번이라도 해봤어? 네 또래 애들 대학 졸업 전부터 취업 준비해서 취직해서 이미 경력 10년은 될 텐데 대학도 못 마치고 애만 키운 네가 그런 애들이랑 경쟁이 될 것 같아? 매일 출근하면서 일하는 게 쉬워 보였나 보지? 헛바람 들어서 헛꿈 꾸지 말고 애나 똑바로 잘 키워. 애 키우는 건 쉬운 건 줄 알아? 요새는 우리 때랑 달라서 애들 명문대 보내려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야 돼. 그게 네 일이야. 알았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넌 이미 글렀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제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제가 자기 손바닥 안에서만 있기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으로 반발심이 들더라고요. 무서워했던 아빠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전 처음으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더라고요. 전 남편의 눈을 보고 똑바로 말했어요. 난 그러지 않았어. 남편은 대꾸도 못하고 제 손을 뿌리치고선 괜히 쓰레기통을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의 작은 반항이 남편에겐 큰 변화였겠죠. 남편은 그날부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지금까지 남편에게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교육시켰는데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찾아와 행복하니 하고 물었던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가득 껴있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이 말했다시피 취직을 해본 적도 없고 나이에 비해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막막하던 중 아빠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전 고민하다가 연습한다 생각해보자 하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상외로 바로 뽑히고 말았죠. 이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것과 부사장의 와이프라는 것 모두 숨기고 미혼모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들어보니 보통 미혼모들이 손이 빠르고 섬세한 데다 아이 때문에 성실히 일해서 생산직 쪽에선 유독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거짓말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혹시나 아빠나 남편이 알면 각자 다른 이유로 싫어할 게 뻔해서 꽤 갈등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선 받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도 됐고 무엇보다 남편이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불륜녀는 누구고 어떻게 만나는지 캐보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다행히 공장과 사무실은 다른 건물이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요즘 아빠는 회사에 잘 나오지 않아서 남편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남편도 사무실 건물 쪽에 있고 딱 한 번 마주친 일은 구내 식당뿐이었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워낙 많은 데다 서로 아예 다른 시간 다른 테이블에서 먹으니까 조금만 조심하면 됐죠. 남편도 제가 아빠 회사에 취직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아빠 회사의 공장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남편 말대로 처음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일 자체도 그렇고 4대 보험이니 월급 통장이니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혼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도 남편의 말과 다르게 전 눈치가 빠른 편이라 빨리 배워나갔고 금방 공장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한 후 출근했다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퇴근하니 남편과 동선이 겹칠 일이 없었죠. 남편이 퇴근하면 전 시치미를 뚝 떼고 전과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집안일을 했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도 제 사정을 알고 엄마를 응원한다며 아빠에게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성취감은 말도 못해요. 제가 드디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기분, 제가 쓸모있는 사람 같은 기분, 내가 남편이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낸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죠. 아무도 모르게 전 한 발 한 발 비밀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이 하는 일이 주로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뛰는 일이어서 보통 외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구내 식당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데다 제가 집에서와 달리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다녀서 가까이 있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전 남편과 회사에서 가까워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자세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상대를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죠.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회사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분명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 여자와 다른 자리에 앉아있지만 눈치 빠른 전 분명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계속 마주치고 다 먹고 일어나면서 은근슬쩍 서로를 스치고 친하지 않다는 듯 인사하지만 친밀감을 숨기고 있었죠. 그 여잔 저보다 조금 어린 듯 했고 저보다 훨씬 잘 꾸미고 밝아 보이더라고요. 전 일부러 식사를 다 하고 식판을 들고서 그 여자에게 살짝 부딪혔어요. 제가 사과하자 괜찮다고 하며 지나갔죠. 제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전 대답을 듣고 들고 있던 식판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 여자분 대표실 비서님이야. 그 얘긴 장인어른의 비서와 바람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저의 아빠까지 기만한 거 아니겠어요? 전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 뺨이라도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 이후로 몇 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다정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사는 시간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처음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저를 아껴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모습,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그 시간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눈빛, 자랑스럽고 애정어린 스킨십, 생기 넘치는 얼굴, 제가 기억하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요. 전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여자를 찾아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냐고, 그 사람의 본처가 나라고, 내 남편을 사랑하냐고 따지고 싶었죠. 바로 근처에서 남편이 실시간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상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자각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 집에서 남편의 불륜 흔적을 찾으며 상상하는 것보다 몇 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남편의 뒤를 조사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추측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이 있었죠. 두 사람의 데이트를 하는 날은 아빠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서로 시간차를 두고 일찍 퇴근을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전 그동안 생각만 하고 엄두도 못 냈던 남편의 불륜 현장을 뒤쫓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양복 속에 몰래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녹음기를 달았죠.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절대 티를 안 내고 퇴근 후 들킬 것을 염려해서인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기더라고요. 불륜 상대가 예전부터 그대로인지 아니면 바뀌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과 비서는 마치 첫 연애를 하는 것처럼 알콩달콩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사랑해 하는 사랑 고백은 물론이고 내가 이 회사 대표가 되면 당장 이혼하고 너에게 갈게 하는 남편의 본심까지 모두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됐죠. 눈앞에서 보자니 제 분노가 한계를 찍었던 걸까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남편의 불륜에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꼴이어서 퇴근 후 제가 직접 불륜 현장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늦게까지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남편이 데이트 가는 날이면 출근해서 퇴근 후 남편의 불륜 현장에 갔다가 아이 학원 픽업을 갔다 오는 코스로 하루를 바쁘게 지냈죠. 공장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해지고 공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나이 지긋한 언니에게 회사 사정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사장과 비서 사이를 넌지시 떠봤을 때 언니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건 진짜 특급 비밀인데 우리 회사 부사장이 대표님 비서로 들어오는 애들 다 한 번씩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어. 이 나이 되면 둘이 정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척 보면 알잖아. 지금까지 비서들 다 부사장이랑 한 번씩은 잤고 지금 비서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건드린 것 같더라고.
부사장이 아직도 미혼인데 솔직히 나이는 좀 있어도 잘생기고 직위도 높으니까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 그 얘기는 불륜 상대가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빠의 비서들만 만났다는 얘기였고요. 왜 하필이면 아빠의 비서들이었을까요? 자기를 거두어준 장인에 대한 반항심,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혹은 아빠의 뒤를 캐기 위해서 뭐가 됐든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하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타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에 얘기를 들어보니 대표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빠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개 사원이 대표가 쓰러졌다고 단숨에 달려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전 전전긍긍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러진지 알았냐고 놀라워하셨죠. 그래서 전 아빠에게 사실대로 아빠 공장에 몰래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빠는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지 하며 신기해하셨어요. 아빠는 사실 간 수치가 너무 높아 이전에도 몇 번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죠.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네 남편은 회사를 물려주기 적당한 사람 같으냐? 아빠가 저에게 물었어요. 전 대답을 드렸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집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과 모처럼 한자리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말했죠. 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당신이랑 같이 오래. 남편의 얼굴이 화색이 돌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은퇴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대표 자리는 나에게 주시겠대? 그건 모르지. 뭐 아는 게 없어, 쓸모없긴.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만큼 능력 있다면 아빠가 대표 자리 주시겠지.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그 말투는 건방지게. 네가 뭔데 능력 우는 애. 내가 대표가 돼봐. 너 같은 건. 남편은 실언을 했다는 생각을 했는지 말을 하다가 말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다음날 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과 함께 둘이서 아빠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빠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다가 저희를 맞이하셨고요. 아빠 옆에는 비서가 아빠를 돕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비서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저를 흘끔 보고 별 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아빠는 저와 남편을 보며 안부 인사를 건네고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이도 제법 들었고 건강도 영 좋지 못해서 조금 이르지만 은퇴를 하려고 한다. 대표 일을 누구에게 인수인계할까 오랫동안 고민했고 최근에 마음을 결정해서 이렇게 불렀다. 남편의 얼굴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실룩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 차분히 아빠의 말을 기다렸죠. 대표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해두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내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임원들에게 이미 의견 물었고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 너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지만 곧 회사에도 공표할 생각이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내 딸에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남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한동안 손까지 떨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쉰 소리로 겨우 대꾸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이 사람 집안일만 하고 회사 일이라고는 쥐뿔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에게... 왜냐고? 너는 네 와이프가 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것도 몰랐더냐? 이건 임원들과 이미 합의된 사안이야. 대표 후보는 몇 명 있었는데 그중 나는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했다. 넌 그 모든 것에 특히 도덕성에 자신이 있냐? 아빠는 남편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남편은 발끈해서 부들부들 떨며 대꾸를 했죠. 도덕성이요? 장인어른은 그럼 도덕성에 자신 있으신가 보죠? 남편은 당당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아빠에게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장인어른이 재직하면서 회사 공금 횡령한 내역들 전부 다 모아놓은 장부예요. 입출금 기록 전부 전수조사하면 다 증명될 기록들이죠. 원본 다 저한테 있고요. 이거 터뜨리면 장인어른 기소될 수 있고 감방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인어른 말년이 불명예스럽게 끝나지 않겠어요? 따님과 손녀를 봐서라도 좋게 은퇴하시려면 저에게 대표 자리 넘기시죠. 남편은 장부를 찍은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아빠에게 휴대전화를 던졌어요. 예상 못한 일이었기에 전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는데 아빠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료 네가 내 비서들에게 접근해서 빼내려고 시도했던 건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성공했지.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 바뀐 비서가 좋기 때문이지. 아빠는 문 밖에 대고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그 비서가 별 표정 없이 들어오더군요. 저 애가 준 거지. 저 아이도 내 딸이야. 예상 못한 아빠의 말에 저와 남편 모두 벙쪄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완전 뒤통수를 맞은 사람 표정으로 말도 안 돼 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전 혼란에 빠져 남편과 비서만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지. 그 횡령 장부는 가짜다. 내가 은퇴 준비하면서 썩은 가지들 쳐내려고 만든 가짜 장부. 물론 너 말고 다른 임원들 중에도 그 가짜 장부를 나한테 들이미는 놈들이 있었지. 하나같이 나를 고발하겠다가 아니라 대표 자리를 내놔라 하더군. 그런 놈들은 다 쳐냈다.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를 팔아먹을 놈들이니까. 아빠는 남편에게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무섭고 두려웠던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그런 놈들을 솎아내려고 고용한 내 믿을 수 있는 핏줄이다. 네가 대표는커녕 이 회사에 있을 자격 없다는 자료 또한 이미 넘치게 확보해놨지. 넌 뭐지? 내 딸과 행복하라고 회사에 자리도 주고 능력도 되지 않은 걸 승진도 계속 시켜줬는데 내가 아끼는 딸을 이용하고 고통받게 하고 앞길 창창한 내 딸의 행복을 앗아갔을 뿐이지 않아? 아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남편에게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은 10년은 늙은 표정으로 아빠와 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다가 종래는 비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배신이지. 배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웃음이 나왔어요. 배신? 당신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한 짓들이 배신이지. 감히 내 앞에서 배신이란 말을 입에 올려? 남편은 울기 직전의 얼굴로 저를 한참 동안 보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풀쩍 주저앉았어요. 그런절 비서가 일으키더군요. 아빠는 미리 말해줄까 하다가 임원 결정이 어제 나서 늦어지면 네 남편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 바로 말했다. 너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는 건 정당히 임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특히 공장 쪽 지지가 매우 높더구나. 네가 일을 잘해왔다는 증거겠지. 당장 너에게 대표 자리를 줄 건 아니고 일단 익혀야 할 것들이 많으니 모두 인수인계한 후에 다시 투표로 결정할 거다. 난 너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아빠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서, 아마도 배다른 동생인 그녀는 그제야 자세히 보니 저와 눈매나 인매가 닮았더라고요. 딸들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죠. 그 아이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아빠 사업이 계속 실패할 때쯤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녀의 엄만 제가 아빠와 여인숙에서 지낼 때 아빠가 잠깐 만났던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하긴 집도 절도 없는데 애까지 딸린 남자랑 뭘 했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엄만 그 길로 헤어지고서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웠나 보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년 취직과 퇴직을 반복하다가 친아빠가 나름 큰 회사 대표인 걸 알고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아빠는 남편이 비서들에게 접근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남편이 비서들에게 지속적으로 아빠의 횡령이나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에서 남편의 야욕을 짐작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행복하냐고 물어보며 떠봤던 거고요. 그날 제가 입으로는 네 하고 대답을 했지만 제 표정은 전혀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기에 아빠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 배다른 여동생을 비서로 취직시켜 역으로 남편의 뒤를 캐고 남편을 떨궈 내기로 일종의 역스파이였던 셈이죠. 비서는 자기는 절대 저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언니인데 그 언니의 남편이랑 어떻게 뭘 하겠냐 하면서요. 남편이랑 스킨십 한 번 허용하지 않았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고. 다른 비서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목적은 아빠가 주신 가짜 자료를 남편에게 의심 없이 넘기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모은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비서는 회사 동료로만 대하고 있고 남편만 애인에게 대하듯 수작을 부리고 있더군요. 자기도 곤혹스러웠는데 아빠가 월급을 많이 줘서 참았다고요. 그리고 저에게 하루빨리 그런 쓰레기는 정리하라고 하면서 남편 욕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비서가 제 동생이고 제 아군이었다니 남편만큼 저도 충격이긴 했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성공한 사람이라 그런 것일까요? 아빠의 거대한 설계에 남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빠에 비하면 지금껏 남편은 제 덕분에 편하게만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의 이혼 소송을 남편에게 연달아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겁니다. 전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들과 이전 비서들의 증언까지 확보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거의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아직 제가 대표가 되기 전이라 저의 재산이라곤 제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밖에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전 비서들은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기에 비서들을 설득시켜 혼인빙자 간음죄까지 걸었고 거기에 양육비까지 주려면 남편에겐 거의 남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뒤를 캐면서 알게 됐는데 남편은 대학교 때 처음부터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접근한 것이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남편은 재판장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마저 날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고. 남편 입에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전 웃으며 대답해줬죠. 등에 칼 꽂히는 기분이 어때? 이혼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건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잘 이해해줬어요. 사실 자기도 엄마가 왜 아빠랑 계속 같이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자기한테는 그럭저럭 나쁜 아빠는 아니었지만 엄마를 너무 무시하고 못되게 구는 게 보였다나요? 아이도 이젠 다 커서 자기 걱정은 말고 엄마 인생 찾으라고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 생각해서 견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그간 아이만을 생각하며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전 아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젠 저보다 커진 아이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공장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출근하자 당연하게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공장 말단 직원이 오늘은 대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대표 딸이라고 하면서요. 절 언더커버 보스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냥 일자리가 없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죠. 여기서 일하지 않았으면 전 계속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남편에게 무시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회사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알았고 사무직에선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어 다른 임원들에 비해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직 인수인계하면서 다른 임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직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물론 여러 어려움도 있고 이혼녀라는 타이틀까지도 갖게 됐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비하면 모든 것은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젠 은퇴해서 제 인수인계에 힘써주시며 늙음하게 손녀 재롱에 행복해하는 아빠와 저를 닮아 똑똑하고 현명한 딸, 이젠 제 비서로 있는 배다른 여동생까지 진짜 믿을 수 있는 가족도 생겼고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 극복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제 상처들은 굳은 살이 됐고 전 누구보다 단단해졌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뭐 하는 곳인가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과거에 있는 동사무소로 불렸던 곳이랍니다. 저는 그곳에서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공무원이 처음부터 꿈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갖고 싶었던 제겐 딱 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제가 검사가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법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죠. 하지만 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제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고요. 그래서 전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고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어요. 시골 동사무소로 발령받기를 원했지만 제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물론 저 역시도 쉽게 오케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저를 별종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나 배경은 방해가 되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전 연애할 때부터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자는 것이었죠. 무슨 그런 조건이 있냐고 웃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정말 진심이었답니다. 변호사니 검사니 하는 사람들, 저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야망 있는 변호사나 검사들은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법대 학생관 미팅은 물론이고 소개받을 때도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얼마 뒤엔 저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 될 사람은 작은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입소문이 나서 나름 인기 있는 곳으로 최근엔 확장을 해서 커피도 함께 팔고 있죠. 제가 이별에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어준 곳이 바로 예비신랑의 가게였어요. 아마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예비신랑은 만나지도 못했을 거죠. 당시엔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전 지금의 예비신랑을 만나기 전에 결혼까지 준비했던 상대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던 사람이 지갑을 두고 가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오전에 왔던 전 약혼자는 퇴근 시간쯤에 다시 와선 지갑을 찾아가더라고요. 전 그냥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딱 봐도 학생처럼 보이기에 공부나 하라고 말하곤 돌아섰어요. 그런데 전 약혼자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제 퇴근 시간에 찾아와서 똑같이 권하더라고요. 얼마나 가나 보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성에 결국 저녁을 먹기로 했죠. 전 약혼자는 말 주변이 좋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너무 많이 웃어서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전 약혼자와 밥을 먹고 나오니 많이 어둑해졌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전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감사했다고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가 제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주희 씨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저녁을 먹고 싶은데 주희 씨 생각은 어때요? 말씀은 고마운데 성민 씨 아직 학생이죠? 아닙니다. 대학 졸업했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지금은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세요?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시험 공부 중이라면 더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되죠. 전 약혼자는 어떤 시험이냐는 제 물음에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공부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과 함께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하고는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오더라고요. 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몇 달 후 매일 찾아오던 전 약혼자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전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하고 있었죠. 동료들은 아쉽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매일 찾아오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긴 것이나 다름없어서 걱정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렇게 전 약혼자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이었죠.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전 약혼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멀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나 늘 기다리던 그곳에 서 있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전 놀라기도 했지만 반갑기도 했어요. 어른들께서 얼굴이 훤해졌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딱 그 말이 어울리겠더라고요. 정말 이제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전 약혼자의 말에 잘 지냈으며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답했죠. 전 약혼자는 막 시험에 합격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대요. 뭔가 솜사탕을 밟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시험 합격했다니까 축하해요. 주희 씨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저녁 어떠세요? 전 약혼자는 변함없이 제게 호감을 보이며 식사를 권했고 전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전 약혼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신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죠. 전 약혼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전 약혼자는 조심스럽게 절 집까지 에스코트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번엔 저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서 전 약혼자는 자신과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죠. 두 번째 듣는 소리였는데 엄청 설레더라고요. 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곤 또 보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사실 이미 제 마음속엔 전 약혼자와의 진지한 만남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기가 이상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혀끝에서만 대답이 맴돌았죠. 전 그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약혼자와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어요. 시간은 정말 잘 가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 삼아 주변 공원을 걸었죠.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젠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고요. 전 약혼자는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을 얼버무리면서 화제를 돌렸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망설이더라고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시험이기에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걸까 하고요. 사실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이제 연수원 들어갈 거야. 사실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던 날 저녁 먹으면서 당신이 그랬거든.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에 법과 관련된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그 말 듣고 나니까 도저히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거절부터 할 것 같아서.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속였다는 거야? 고작 그게 무서워서? 고작이라니. 난 당신이 좋은데 당신이 내가 법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밀어내면 어떨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전 약혼자의 말에 전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법과 관련된 사람을 싫어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속여가며 제게 호감을 표했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습니다. 처음엔 전 약혼자가 저를 속였다는 것이 분했고 시간이 지나자 왜 하필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원망스러웠어요.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법과 관련된 사람을 꺼려하는가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 주변 사람 중엔 저희 집이 무슨 범죄 집단과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정반대랍니다. 저희 아버진 검사셨고 큰아버지께선 판사를 지내셨고요. 여동생은 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고 남동생은 로스쿨에 재학 중이에요. 말 그대로 법조계 집안이라고나 할까요? 당연히 집안 사람들이 법조계에 있다고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겠죠. 법조계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아버지같이 야망이 큰 사람과 함께라면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버진 저나 어머니보다도 자신이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했죠.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큰 장례식장에서 전 혼자 앉아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달래주셨지만 그 사람들 중 아버지는 없었고요. 커서 알았지만 아버지는 정치인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오셨더라고요. 아버지 아니어도 함께 준비한 다른 검사들도 있었을 텐데 아버진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바빴던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도 보지 않으셨던 아버지, 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 화가 났던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금의 새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던 거죠. 새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저를 친딸보다 더 친딸같이 아껴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유일하게 연락을 하는 가족이 새어머니세요. 하지만 당시 전 아직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나이라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아버지에 대한 적개감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다른 사람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 저에겐 상처고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라 전 약혼자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약혼자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무척이나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 정성에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저희는 1년의 연애 기간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전 약혼자는 그 사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전 약혼자는 외동아들로 시아버지께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첫 인사드린 날 전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꽃과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긴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절 환영해 주셨고요. 꽃을 보고는 소녀처럼 기뻐하셨죠. 전 약혼자가 누구를 닮아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가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정말 유쾌하고 재미가 있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웃음이 터질 정도였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섰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놀러 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무척이나 행복해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영받는 기분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이지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도 힘들지 않겠다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함께 예물을 보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보석상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예물을 맞췄던 전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죠.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께서 예물을 모두 취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봤지만 친구도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저 전화가 와서는 예물 맞춘 것들 다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씀만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 약혼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약혼자에게 예물을 취소하셨다는 소리가 무슨 일이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한참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전 약혼자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는 잔뜩 피곤해 지친 목소리로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전 약혼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자 전 약혼자는 망설이며 얘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예물비를 날리셨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허겁지겁 취소를 한 것이라고요. 전 금액을 떠나서 시어머니께서 많이 놀라고 상처받지는 않으셨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전 약혼자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전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내가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아들이 변호사라는데 그런 것에 속고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어머니,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문제지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선 충격이 꽤나 심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을 앓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그런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신경이 쓰여서 퇴근하고는 예비시댁에 들러 저녁을 차려드렸죠. 다행스럽게도 빨리 신고한 덕분에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피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보이스피싱 사건이 그렇게 충격이었나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회복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예물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전 약혼자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예물은 살면서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결혼을 미루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결혼은 미루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마음 편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로 전 약혼자를 설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공연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앞쪽에 낯익은 뒷모습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셨죠. 젊은 여성분과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가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외동이었기에 순간 누군가 싶어서 서둘러 따라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절 보시고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허둥거리며 여기는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친구랑 오랜만에 공연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세요? 공연 보러 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아유,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우선은 그냥 가요. 너도 다음에 보자. 시어머니께선 당황하시며 그 여자에게 가라고 재촉을 하시곤 제게 차갑게 전화하겠다는 말씀만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 여자는 누구며 왜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왜 놀라는지 어느 것 하나 궁금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선 전 약혼자 몰래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전 퇴근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선 시간 맞춰서 자신이 동사무소 주변으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약혼자에게 재판 준비로 저녁에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 전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까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언제 오셨는지 벌써 커피를 반이나 드셨더라고요. 전 여기까지 무슨 일이시냐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저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하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랑 헤어지는 것이 어떻겠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라니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하나 딱딱 들어맞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아직 상견례도 안 했으니 그냥 결혼 접었으면 좋겠다. 물론 상견례는 저의 사정으로 뒤로 미룬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제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죠. 전 약혼자에겐 이런 상황에 대해 다 설명을 했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제 사이가 나쁘고 동생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정도는 고백을 했거든요. 새어머니와도 만났고요. 전 약혼자는 아버지께는 천천히 인사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그런 절 이해해 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자니 그동안 상견례를 미룬 제 탓 같아 입안이 씁쓸하더라고요. 어머니 상견례 때문이면 제가 설명을...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사실 상견례까지 했었으면 결혼 없기 더 어려웠을 거 아니냐. 다행스럽게도 서로 얼굴 본 사이도 아니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면 좋겠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이도 알고 있어요? 너만 떨어져 나가면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이유를 물었으니까 말은 해줘야지. 솔직히 네가 뭐 볼 게 있니?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고작 말단 공무원인 주제에. 시어머니는 저를 비꼬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시곤 제가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딱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막말로 돈이 많아서 로펌을 세울 수 있기를 하나, 그렇다고 연줄이 있어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게 앞길을 닦아줄 수 있기를 하나, 쓸모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잖니? 우리 아들 얼마나 잘 나가는 변호사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전 약혼자는 지금 다니고 있는 로펌에서도 촉망받는 기대주로 사건도 꽤나 굵직한 것들로 맡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자랑처럼 제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아직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모르실 리 없으니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게 그 사람 뜻이라면 충분히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전 못 들어드리겠어요. 그 사람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헤어지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말대꾸야? 결혼은 그이랑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이가 저랑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 저도 깔끔하게 헤어지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라면 전 따를 수 없네요. 시어머니께선 저더러 꽃뱀이라고 부르시며 남편 하나 잘 만나서 팔자를 펴고 싶어하는 인간일 줄 처음부터 알았다고 손가락질을 하시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전 최대한 침착하게 일어나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전 약혼자에게 파혼을 통보했죠. 시어머니 앞에선 전 약혼자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전 약혼자는 무슨 소리냐고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는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것이라고 말하더니 저와 헤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죠. 전 이미 마음 정리 끝났다고 했지만 전 약혼자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말하곤 몇 번이나 헤어질 수 없단 소리를 반복하고는 쫓겨났습니다. 전 약혼자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전 약혼자를 믿고 싶은 마음도 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부재중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 세 번째 부재중이 찍히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전화를 왜 피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전 더 이상 하실 말씀이 남으셨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선 노발대발 화를 내시느라 알 수 없는 말들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전 소리만 지르실 거면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고 그제야 시어머니께선 화를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헤어지라고 했다고 그걸 바로 이르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도 못하셨어요? 저 혼자 헤어진다고 하면 헤어지는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세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고도 우리 아들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너 같은 것들은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드님이랑 얘기하시라고요. 전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이거든요. 시어머니께선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전 약혼자가 그럴 리 없다고 하더군요.
전 어제도 분명 헤어지겠다고 말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고는 갔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 화내시는 것도 전 약혼자가 시어머니께서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선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긴 전국을 찔린 것이나 다름없을 텐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지만 잠시 숨을 돌린 시어머니께선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물 취소한 날 내가 진짜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래, 우리 아들이랑 네가 연락도 못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보이스피싱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내가 그런 것에 속을 사람인 줄 알아? 그날 내가 우리 아들이랑 누굴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 아들이 다니는 로펌 최고 변호사님.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그분이 자기 조카를 소개시켜 주셨거든. 치과 의사라고 하던데 왜 너도 봤잖아, 공연장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허둥거리며 저를 밀어냈던 것이나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에 놀란 여자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제가 말이 없자 시어머니께선 신이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우리 아들을 만족스러워하는지 결혼하면 바로 로펌에서도 한 자리 크게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 집은 그 어디냐? 강남 부자촌. 하여튼 거기로 마련해주고 차도 새로 뽑아준다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만 잘 해줘도 충분한데 홀어머니 혼자 둘 수 없다고 나까지 부자촌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이 있는데 내 눈에 너 같은 애가 찰 리가 있겠니?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떨어지라고. 내가 섭섭지 않게 돈을 줄 테니까. 전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다고 상심하셨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전 약혼자까지 가세했었다는 것이 눈물나게 서러웠죠.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뿐인데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전 약혼자의 변호를 차단한 것은 물론 결혼 준비하던 모든 곳에 전화를 돌려 파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하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제 결단으로 인해 당연히 전 약혼자에게도 전화가 갔겠죠. 하지만 이미 차단을 해둔 상태라 연락이 닿지는 않았어요. 전 약혼자는 늦은 시간 집으로 찾아와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전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울음장을 놨어요. 현직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 없는데 괜찮겠냐고 말이죠. 제 말이 단순한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는지 전 약혼자는 한 발 물러서더군요. 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제 의사를 변함없으니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약혼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전 약혼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시어머니께 들었던 모든 얘기를 꺼냈죠. 아마 전 약혼자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거 그거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몰랐어. 당신한테 예물 취소한 변명을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속여서 정말 미안해. 그것만이 아니잖아. 그날 선을 보고 있었다며. 당신 어머니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라고. 아니야, 내가 왜 그 여자랑 결혼을 해. 나한텐 당신뿐이야. 그 여자한테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당신 어머니랑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공연을 보러 다녀? 당신 가족들한테 대궐 같은 집을 주겠다고 하고 당신을 로펌에서 큰 자리 하나 주겠다고 말하고? 전 약혼자는 그 모든 것이 시어머니와 허망된 꿈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 약혼자와 함께 맞췄던 반지마저 돌려줬죠. 약혼자가 제게 매달려 사정을 했지만 전 단호하게 돌아섰답니다. 집에 돌아온 전 새어머니에게도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새어머니께선 충격받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전 말을 얼버무리면서 정리하기로 했으니 다른 가족들에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전 약혼자 앞에선 시원하게 파혼을 통보했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했죠. 차라리 하루 쉬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꾸역꾸역 출근을 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출근해서 벌어진 사건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되기도 했거든요.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창 정신없이 바쁜데 동사무소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진상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를 보더군요. 걱정스러움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을 받으며 전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절 보자마자 잘 만났다고 하시면서 꽃뱀이 자기 아들 망치려고 용을 쓴다고 하시며 당장 아들과 헤어지라고 했어요. 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이 올랐습니다. 동사무소에 오신 주민들의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전 다급히 조용히 하시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고작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너같이 골빈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먹는 거야. 알어?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 피겠구나 싶지? 내가 너 같은 족속들 모를 것 같아? 말 조심하세요. 전 그 사람이랑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은 저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치과 의사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 내가 방금 무슨 전화를 받고 왔는지 알아? 제가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 헤어졌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 그 여자 찾아가서 매달리기라도 하시던가요. 제 말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선 막아서는 사람들의 팔을 뿌리치고는 동사무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 종이며 안경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재빠르게 붙들곤 안쪽 응대실로 모시고 갔죠. 동사무소에 있던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힐끔거리며 시어머니께서 들어간 곳을 보셨지만 그것도 잠시 동사무소가 정리되자 하나둘 자리를 뜨셨어요. 전 시어머니를 따라 응대실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까 친한 동료 몇몇이 곁에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은 선을 넘더라고요. 천한 공무원 주제에 감히 어디다 대고 짓거려? 이까지 공무원 좀 한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지? 이런 일 하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너희 집 꼬락서니도 알만하다, 알만해. 할머니,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꼴의 동료라고 챙겨는 주나 본데 당신들도 똑같지. 전 동료들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바로 전 약혼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라며 자기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고도 헤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렇게 하셔도 소용없으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아드님이랑 얘기하세요. 전 진짜 헤어졌으니까요. 하여튼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지랄 맞은 것들. 진짜 내가 보다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할머니. 천한 공무원? 공무원 되고 싶어서 1년에 몇 명이 지원하는지 알아요? 공무원은 뭐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나.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디 어른한테 건방지게. 자꾸만 말끝마다 주희씨 무시하는데요. 주희씨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료의 팔을 당기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동료는 그런 제 팔을 뿌리치고는 결국 제가 숨기고 있던 얘기를 터뜨려버리고 말았죠.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변호사 아드님, 주희 씨네 가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희 씨 아버지가 검사 출신 이선 국회의원이세요. 아시겠어요? 응대실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는 저를 바라보셨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앞에 말씀드렸던 아버진 원체 야망이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검사 일을 하시다 정치판으로 눈을 돌리셨고 이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랬죠. 그러다 무슨 일인지 갑자기 국회의원을 그만두시곤 시골로 내려가셔서 유유자적 살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아무 힘 없는 아버지임에도 주변에선 절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이었어요. 말로만 그만두셨다곤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꽤나 남아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을 지냈다고? 그것도 이선? 아니, 그게 정말이냐? 아니, 정말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속고만 사셨나? 주희 씨 큰아버지는 판사도 하셨고요. 친척들은 줄줄이 법조계에 있는 아주 명망 높은 집안이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희 씨는 그런 배경 하나 없이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요? 감히? 천한 공무원? 어디다 막말이야 진짜. 평소에도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동료는 이런 자리에서도 멈추질 못하더군요. 전 더 얘기하려는 동료를 겨우 말리곤 시어머니께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제게 정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때마침 전 약혼자가 나타나더군요. 엉망이 된 동사무소를 보면서 전 약혼자는 왜 여기 와서 이러시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시어머니께선 전 약혼자에게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는 것 알고 있었냐고 하셨고 전 약혼자에게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남았더라고요. 전 약혼자는 이미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더라고요. 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 놀라서 물었지만 전 약혼자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고는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있었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걸 다 망치세요. 제가 적당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주희랑 결혼하는 것이 더 이득이니까 길게 보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결혼하는 건 너한텐. 그러니까 그걸 왜 어머니가 판단하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저울질했다고. 제가 그깟 사랑 때문에 주희랑 결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주판 다 때려보고 결정했는데 이렇게 망치심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 약혼자의 충격 고백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약혼자는 제가 누군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저희 집안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제게 접근을 했던 것이었죠. 너무 놀란 제가 휘청거리자 방금까지 같이 소리를 높여주었던 동료가 부축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고개만 저었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전 약혼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 알고 있었느냐고 말이죠. 전 약혼자도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더군요. 당연하지. 그럼 그것도 모르고 접근했겠어? 처음이야 당연히 몰랐지. 그냥 내 스타일이다 싶어서 40패스 하기 전에 가볍게 놀아볼까 싶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신 엄청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나서 무조건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공을 좀 들였지. 당신이랑 결혼만 하면 국회의원 장인어른은 물론이고 든든한 뒷배가 생기는 거잖아. 물론 갑자기 국회의원을 그만두실 것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정치 배경이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길길이 날뛰었을 때도 설득하겠다고 했던 거고? 당연하지. 물론 치과 의사라는 여자는 만나볼까도 생각했지. 몇 번 데이트도 했고. 근데 그 여자가 줄 수 있는 것들 당신도 다 가지고 있잖아. 아니지, 당신이 더 많이 가졌지. 그래서 딱 계산 끝내고 노선 정했는데 아이씨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초를 칠 줄이야.
전 어처구니 없어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 약혼자는 머리를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참다 못한 전 약혼자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공간에 울리자 전 약혼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 한 대 더 칠 생각으로 손을 올렸지만 전 약혼자에게 막히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찌검을 했다고 제게 달려드셨지만 동료들에게 막혀버렸어요. 전 약혼자는 무식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전 담담하게 막아선 제 손을 빼고는 전 약혼자의 무릎을 사정없이 발로 찼습니다. 제대로 맞았는지 절뚝거리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전 약혼자를 보면서 전 말했죠. 내 배경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잘 알면서 접근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그럼 이 상황에 내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주저앉을 줄 알았어? 내가 왜? 뭐? 진짜 집에서도 별종이다 싶더니만 머리에 무슨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교양 없이? 교양? 그럼 넌 교양이 차고 넘쳐서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내 배경이 그렇게 탔났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다고? 좋아. 그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그렇게 너 같은 새끼가 탐냈던 배경으로, 힘으로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똑바로 보라고. 아마 전 약혼자는 제가 복수를 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전개에 많이 놀란 얼굴이었죠. 동료들은 그런 시어머니와 전 약혼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동료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당연히 괜찮지 않았죠. 전 바로 새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을 걱정하셨는지 위에서는 저더러 퇴근하라고 하시더군요. 버티고 앉아있기엔 너무나도 큰 소란 일이 있었기에 전 바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집 앞에 선 전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시골로 이사간 뒤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있어서 집이란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이 전부라고 생각했고요. 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에 나와 계시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골로 오시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니 견종을 알 수 없는 묘하게 생긴 아이들이 4마리나 있더라고요. 저를 본 아이들은 엄청 반갑게 꼬리를 치고는 제게 몰려들어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아버지께서는 위험한 아이들 아니니 잠깐 그렇게 서 있다가 들어가자고 하시곤 말없이 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옮겨 드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진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듯 가만히 서 계시더니 제 앞으로 오셔선 같이 주저앉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딱 한마디 하실 뿐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께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냐고 하시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셨죠. 아버지께선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둬야지.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몹쓸 사람들이네. 참나, 여보는 가만히 계실 거예요? 당신 배경을 노리고 우리 딸을 이용하려고 했다는데? 진정 좀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주희한테 묻고 있잖아요. 주희가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런 녀석 앞길 막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과연 제 마음이 가벼워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고민에 빠져 있자 아버지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해결할 테니 그저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어떻겠는지 물어보셨죠. 그 동네에서 계속 일을 하기엔 저도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직은 옮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 위에 신청만 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힘을 좀 써볼까 하고 물어보셨지만 전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주말 내내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전 약혼자에 대한 나쁜 기억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월요일 동사무소에 출근하자 다들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지만 사람 처음 보냐는 동료의 호통에 그것도 쏙 들어갔죠.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꿋꿋하게 이겨내며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퇴근하는데 떡하니 전 약혼자가 절 기다리고 있었죠.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부탁하는 말도 아니고 명령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것 아니었냐며 꺼지라고 말했지만 전 약혼자는 막무가내로 저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어요. 함께 있던 동료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전 약혼자는 그런 것이 무서울 것 같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할 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동사무소 뒤편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료는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저를 따라왔죠. 실내로 들어간 동료는 제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선 얘기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전 약혼자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부터 어이가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복수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지저분? 복수? 난 이미 당신 같은 인간 만났다는 사실도 지우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그딴 걸 왜 하는데? 당신 짓 아니면 누구 짓이란 말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 건 사람 당신이잖아. 그리고 우리 로펌 대표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린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해? 전 약혼자의 말에 의하면 로펌으로 소장에 온 것은 물론 로펌 대표가 전 남편을 지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싫다면 깔끔하게 로펌을 그만두는 것도 좋다고까지 하셨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께서 모르는 척만 하고 있으라고 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런 일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아버지나 새어머니께서 하신 것 같다고 했죠. 전 약혼자는 우리가 좋았던 때를 생각해서라도 없던 일로 묻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았던 때라 그런 적이 있긴 했죠. 얼마간은. 하지만 그런 기억마저 제게서 빼앗아간 인간이 할 말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이번 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며 설사 안다 해도 부모님들 의지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뻣뻣하게 요구하던 전 약혼자는 제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점점 애원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전 비겁하기까지 한 전 약혼자의 모습을 보며 그 어떤 것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좋았잖아. 변호사 남자친구 소개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잖아. 내가? 고작 변호사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네 말대로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초짜 변호사를 자랑거리로 삼겠어. 안 그래? 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말투를 흉내내며 전 약혼자에게 말했습니다. 전 약혼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제 뒤에 앉아있던 동료가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또 찾아오면 위자료 청구 소장 말고도 다른 것을 더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내심 저도 복수라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동료는 잘했다고 저를 격려해주면서 또 찾아오거든 꼭 자신을 불러달라고 든든하게 말해주었죠.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동료의 말에 저도 시원하게 웃었답니다. 저의 경고가 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약혼자는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이별이 이렇게 요란한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의 제 상황은 똥차가 가고 럭셔리 카가 떡하니 찾아온 상황이라 이젠 전 약혼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한결 마음 편해졌어요. 길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